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의 유자효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또는 할 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자동차의 왕이라고 그러죠. 헨리 포드가 했던 말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화가로서 그야말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개척해 오신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입니다. 우리 시청자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전준엽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에 제가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시청자들과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무척 바쁘실 텐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전준엽 화백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대작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전히 바쁘시죠? 선생님이 그렇게 과찬을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림 그리는 일에 꾸준히 매진하고 있고 여전히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듣기에는 전 선생님께서는 하루에 7, 8시간 작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힘들지는 않으세요? 뭐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보통 7, 8시간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힘든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니까요. 전업 작가시니까 네. 하기야 우리 법정 노동으로도 8시간은 일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네. 그렇죠. 요즘 작업하고 계신 세계, 네. 작품 세계는 어떤 것입니까? 요즘은 제가 선생님도 시인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윤동주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큰 주제는 빛인데 윤동주 시인의 시 속에서도 그런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별 하나의 추억과 뭐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에서 그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나 자신과 우주의 문제를 이렇게 연결짓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제목이 별 하나의 추억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이제 보기에는 우리 전준엽 화백의 경우에는 빛의 정원에서 로부터 그 세계로부터 제가 만났거든요. 전준엽 네. 화백을.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변모에 가시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는 윤동주의 별 하나의 추억과 네. 의 세계로의 그 변모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군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전 선생의 세계는 그 빛의 정원에서 네. 이 세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죠. 빛이라는 것이 그 네. 미래에 오는 밝은 세상. 불교에서 말하면 미르크의 세계겠죠. 네. 그런 거를 그 희구하는 네. 그런 빛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미륵의 세계로 나아가는 네. 그런 빛이군요. 네. 그렇다면은 제가 전 선생 세계에서 본 빛은 참 밝고 네. 환한 그런 세계입니다. 네. 미륵의 세계가 그런 세계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희망을 그렇죠. 상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그동안 뭐 언론인으로서도 뭐 활동도 하시고 뭐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미술관에 뭐 또 큐레이터로도 네. 활동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는 전업 화가가 되셨단 말이에요. 네. 화가로서의 삶, 화가로서의 인생 어때요? 즐겁죠. 제가 이 세상에 와서 할 일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여전히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게 그림 그리는 일이라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는 내 스스로가 행복하다. 네. 제가 전 선생 댁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전 선생 댁은
참 그림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참 아름다운 공간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로서는 막 열심히 하지만은 이 대중의 평가 또 평단의 평가와 다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많이 있죠. 저 자신이 이제 한때는 이제 미술 기자로서 그러셨죠. 일도 해봤고 여러 작가들의 글도 많이 써봤지만은 평단에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제 미술계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겠죠. 그쪽에서 받는 평가와 일반 대중이 바라보는 그림의 평가는 많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평단에서 얘기하는 건 마치 이제 그들만의 세계에서 소통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일반 대중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평가겠죠. 그래서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일반 대중들이 바라보는 그림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이 더 두렵죠. 평단의 평가보다는 이제 감상자, 그렇죠. 일반 감상자의 눈, 그것이 네. 더 두렵다. 이제 그런 말씀이군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제 제 같은 이 감상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그림 감상도 쉽지가 않아요. 네.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옛날 고전 작품 같으면은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는데 현대에 오면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 난해한 작품들도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림 감상의 팁을 오늘 우리 시청자들께 좀 한번 주시죠. 현대 미술이라고 하는 그림들, 이런 것들이 20세기 들어서 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 미술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 20세기 미술하고 그전 미술하고 많이 다릅니다. 마치 그 건물로 치면은 20세기 전까지의 그림이라는 것은 같은 건물에서 1층에서 2층, 3층 이렇게 올라가듯이 같은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한다면은 20세기 들어와서 나타난 그림들은 이제 그 건물에서 나와서 다른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그 전까지 그림, 20세기 전까지의 그림은 감상자, 감상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눈으로 소통해가지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해가 되는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그림을 보는 방식이 이론화되죠. 이념이라든지 어떤 주의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 이런 걸로 바라보는 그림이 되다 보니까 이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론을 알지 못하면 접근하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런 이론을 공부 안 하고 그림을 바라보면은 마치 이게 무슨 그림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감상의 방법은 자기가 봤을 때 역시 그림이라는 건 눈으로 소통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음악은 귀로 소통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우선은 이 그림이 어떤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자기한테 그 끌림을 주고 그 끌림이 뭘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끌림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이제 이론도 찾아보고 작가에 대해서 연구도 하다 보면 각각의 갈 수가 있겠죠. 우선 휘일이 꽂혀야겠군요. 그렇죠. 예, 인간관계나 네. 예술 감상이나 그 휘일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그림 공부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냥 언제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을 정도로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렸고 이 일은 제가 그림 그리는 일 이걸 언제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그림의 세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화가로서의 길을 걸으시면서, 이게 내 길이다.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안 그러면은 간혹, 힘들다. 왜 내 하필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세요. 저는 한 번도 그 그림 그리는 일을 후회한 적이 없었고, 네. 그리고 항상 그 베이직이 되는 것, 제 삶의 베이직이 되는 건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직업도 가졌었습니다. 교사도 해보고, 대학에서 강의도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관에서 큐레이터 일도 하고, 미술 기자도 해봤지만은
그런 걸 하면서도 항상 그림은 그려왔고 그림이라는 건 항상 제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너무나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나 선생님으로서 가르치실 때나 또는 그 이제 기자로서 미술 전문 기자로서 활동하실 때나 또는 그 선곡 미술관 학예실장도 하셨잖아요. 네. 그런 또 큐레이터로서의 활동을 하시거나 그럴 때도 사실은 쭉 그림을 그려 오신 거죠, 사실은. 그렇죠. 왔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전업 작가로 돌아오셨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혹시 그런 어떤 전력, 기자로서의 전력, 큐레이터로서의 전력, 교사 또는 교수로서의 전력이 전업 작가로서 이 작업을 하시는데 혹시 방해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방해가 됐다는 것보다는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봤을 때 이걸 어떤 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되고 그렇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대학 교수를 하면서 그림 그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게. 다른 일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좀 이상하게 그래요. 생각하는 그 보편적인 생각이 있죠. 편견이 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외국에도 가보고 외국 작가들도 그 나라 뭐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작가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은 그 친구들도 젊었을 때 보면은 이상한 직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찰관 하면서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었고 요리사를 하면서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잘못된 이 생각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대화가 고객만 하더라도 직업인이었죠. 직업인으로 오래 살다가 만년에 이제 전업 작가가 되고 타이티로 들어가서 이제 마감하시게 되는데 그건 하등 이상할 게 없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경우는 저 사람은 기자야, 기자. 뭐 이런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글 잘 쓰는 화가기도 하시는데 책도 여러 권을 쓰셨고 또 지금도 일간지에 미술 관련 글을 연재를 하고 계시는데 이 화가로서 그림 그리는 일, 또 이 글 쓰는 일, 그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저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글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제가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죠. 아, 오히려 상승작용을 하는군요. 네. 예, 선생님 글은 참 그 전문성이 있고 또 많이 공부가 됩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많은 독자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하시죠. 그동안 국내는 물론이고 이전에 해외에서도 전시회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러시는데 대표적인 전시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적인 미술관 전시보다는 일반 대중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전시를 많이 했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제 아트페어 같은 걸 많이 나갔고, 그리고 개인전도 여러 군데서 했죠. 그래서 파리라든지 그 독일의 뮌헨이라든지 홍콩, 뉴욕, 마이애미 이런 데서도 개인전을 하고 아트페어를 많이 했죠. 많이 하고 모두 얼마나 그 전시회를 가지셨어요, 그동안? 개인전은 이제 국내 합하면 한 36회 정도. 개인전만? 네. 그리고 이제 아트페어라든지 단체전, 뭐 초대전 이런 걸 하면은 300여 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해외 아트페어에서는 홍콩에서 했을 때 그때 반향이 컸던가요? 네. 홍콩도 그렇고 이제 독일 쪽에서도 독일. 반향이 컸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앞으로 해외에서 더욱더 활약도 많이 하시고 많은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뭐 유명한 배우나 네. 또는 그 유명한 성악가 경우도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는 다 떨린다 그러거든요. 네. 저 사람이 뭐 그럴까 싶을 정도로 참 그 스타들도 그렇다 그러는데 화가로서는 언제 제일 긴장이 됩니까? 물론 이제 개인전 하기 전에는 항상 그 긴장이 되죠. 근데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제 집사람의 평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그림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 주시죠. 그 전시할 때. 근데 그분들이 하는 평가는 좋은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집사람은 아주
저 자신이 보듯이 그림을 쭉 봐왔기 때문에 정확하죠. 그래서 제가 전시하기 전에는 항상 제 집사람한테 모든 작품을 보여주고 이번에 전시에 나갈 거다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때 이제 가감 없이 평가를 해줄 때 그때가 제일 떨립니다. 사실. 아, 그렇군요. 최초의 감상자가 부인이시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부인의 평가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군요. 네. 아, 우리 전준엽 선생 그 부인께서는 그 서예를 하세요. 네. 그래서 큰 상도 받으신 걸로 아는데 네. 그때 무슨 상을? 그 서예가 이제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진짜 그 실력을 가름할 수 있는 것은 휘호 대회라 그래가지고. 휘호. 그거는 이제 옛날 그 과거 시험 보듯이 현장에서 어떤 거 글을 주고서 그 네. 글을 갖고서 이제 직접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실력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대회죠. 네. 그래서 그런 대회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회가 추사 선생님을 기리는 추사 휘호 네. 대회가 네. 있습니다. 네. 저 충청남도 여산에서 열리는 건데요. 거기서 한 10여 년 전에 대통령상을 받은 적이 있죠. 대통령상을 받으셨군요. 그야말로 공인된 인정받은 그런 네. 서예가십니다. 그런 분이니까 더군다나 그 강평이 무섭겠는데 그 중국의 그 대시인 백낙천, 백의 네. 그분의 경우는 시를 쓰면은 꼭 노모한테 읽어드렸다 그러죠. 네. 그래서 노모가 좋아하시고 감동을 받으면은 발표를 하고 네. 노모가 별로 신동치 않는 반응을 보이거나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발표를 안 하셨다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참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의 평가, 더군다나 부인께서는 그 예술을 하시는 분이니까 네. 정말 좋은 평가자로서 좋은 감상자를 곁에 두고 계십니다. 그동안 작품 활동을 해오시면서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오신 점은 네. 어떤 것입니까? 그 제 그림은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너무 진부한 얘기겠지만 희망을 주고 보면서 힐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림이라는 것이 미술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죠. 예. 어떤 때는 교육적인 기능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종교적인 기능도 하고 또 교육적인 프로파간다적인 기능도 하죠. 근데 가장 오래된 기능이라는 것은 저는 그 사람들을 위안을 주는 장식적인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림의 본연, 미술의 본연인 눈으로 소통을 해서 사람들한테 행복감이라든지 위안을 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일. 예.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모든 예술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 위안을 주는 것. 네. 그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걸 뭐 어떻게 말하면 힐링이 될 수도 있고, 네. 예. 그런 데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술이 지향하는 길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네. 생각도 해봅니다. 선생님께서는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미술 응원 프로젝트 네. 진행하신다고요? 어떤 겁니까, 그게? 이게 이제 그 한 3년 됐는데요. 네. 그 모 신문사에서 이제 그 후원을 해가지고 이걸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신문사 이름을 말씀드렸더니 뭐 괜찮죠. 일요신문사라고 그래서 그 주간 신문이죠. 그 신문이 창간했을 때 저도 이제 창간 멤버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신문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 오래된 그 신문 쪽에서 만난 오래된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 일을 하셔서 미술 쪽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제 한국미술 응원 프로젝트라는 걸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냐면 그 작품은 좋은데 별로 안 알려져 있는 작가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을 인터뷰하고 그 일요신문 안에 보면 비제한국이라는 인터넷 매체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영상을 찍어서 작가들 작업실을 찾아서 이제 취재를 하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작가들의 그림 그리는 것을 직접 그 영상으로 담아서 영상으로 제작해가지고 작가들의 발굴해서 소개를 하는 거죠. 아. 그리고 나서 1년에 그 작가들 다 모아서
전시를 해드립니다. 네. 그럼 1년에 2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한 30명이 좀 안 되죠. 그런 작가들을 이제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 전시를 해서 예. 작품을 팔아주는 것까지 하는 것이 이제 그 한국미술 응원 프로젝트죠. 말 그대로 그 묻혀있는 작가들을 발굴해서 응원하는 뜻의 이런 그 기획입니다. 참 좋은 일을 하시네요. 3년이나 하셨으면은 기억할 만한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많은 작가들을 만났죠. 근데 네. 가장 인상에 남는 작가는 역시 이제 충청남도 당진에 사시는 분인데요. 이분을 작품을 어떤 분이 추천을 해서 처음에 그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환데 굉장히 필력이 좋고 참 그 잘 그리는 작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취재하기로 마음을 먹고 거기를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입으로 그리는 화가였어요. 예. 그렇죠. 구적 화가라고 하죠. 구필 화가. 예. 근데 입으로 그리는데 붓으로 손으로 직접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필력이 좋은 화가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 삶 자체가 몇몇 매체에도 소개를 됐지만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더군요. 원래 이제 차범근 선수가 나왔던 고등학교에 스카웃돼서 축구 강릉 분이었는데 서울의 그 학교에 스카웃됐어요. 축구를 잘해가지고. 예. 그래서 축구로서 굉장히 유망주였었는데 축구를 하다가 이제 허리를 다쳐서 말하자면 이제 그 발을 못 쓰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아주 뭐라 그럴까 삶의 나락에 빠져 있다가 그것을 구원한 것을 그림이라고 그분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숨겨진 재능인 그림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참 예술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네. 사람을 구원하는 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술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미술 세미나에서 들은 얘기인데, 한 토론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미술이 방향성이 없다. 방향을 잃고 있다. 라고 지적한 비평가도 봤고, 또 한 연구자는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이제 민중미술만 하더라도 한국의 민중미술은 정치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색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우리 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국 미술. 사실 할 얘기는 너무나 많은데. 좀 하시죠. 네. 그 방향성을 잃었다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흔히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제 후기 산업사회라고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가치관이 붕괴가 된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탱해왔던 서구의 모더니즘이라는 것, 특정한 가치가 붕괴되고 나서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가치관이 아직 안 생기다 보니까 이 세계의 미술이 방향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자본의 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90년대 이후 세계가 이제 아트페어라든지 이런 것이 미술계를 주도하는 것은 그런 이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미술이라는 거는 이제 전통보다는 이제 서구에서 들어온 것을 100년 동안 이제 답습하던 그렇죠. 그런 세계였기 때문에 더 심하죠. 그리고 이제 민중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도 이제 민중미술을 했었습니다. 1980년대 민중미술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그런 그림을 그렸었죠. 근데 이념적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이념이 번성하는 세계에 예술이 피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 그렇죠. 같은 곳이죠. 이념이 앞서가다 보니까 이념을 따라가는 예술, 이런 건
아주 피폐할 수밖에 없죠. 구호가 되어버리죠. 예술이. 그렇죠. 예, 예. 나치즘 시대의 예술이라든지 무솔리니 시대의 그 파시즘 시대의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중미술을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저도 이제 민중미술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칫 이제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념을 따라가는 미술은 아무래도 편향되고 거기에 그 이념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자신의 세계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민중미술을 하다가 나와서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우리 미감을 찾아가는 미술 쪽으로 네. 오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많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 이제 전준엽 화백 개인 얘기로 좀 돌아가겠는데, 네. 그 부부가 아주 독실한 불자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전 선생은 어려서부터 불자였나요? 저는 사실은 그 독실한 불자라고 하긴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집사람은 이제 열심히 그 불교 쪽에 봉사도 하고 절도 나가고 그렇지만은 네. 저는 이제 집사람을 따라가는 편이죠. 네, 그러시군요. 그럼 자주 가시는 절은? 집사람이 자주 가는 곳이 이제 길상사죠. 성북도의 길상사. 예. 거기에 이제 자주 갑니다. 절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아, 그렇죠. 이제 부인께서는 길상사에서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 네 분이 함께 가시는 날도 꽤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부인께서는 말씀처럼 독실한 불자시고, 네. 봉사활동을 하시려면 참 바쁘실 텐데, 그동안 우리 전 선생은 뭐 하세요? 저는 그 절이라는 것이 제 그림 세계랑 굉장히 가까운데 우리 미감이 이렇게 집약된 그 보고 같은 곳이죠. 네. 그래서 가면은 똑같은 거를 매일 봐도 실증이 안 나죠. 그 건물이라든지 절이 앉은 자리, 네. 풍경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길상사 하면은 참 과거에는 그게 큰 요정이었는데, 그렇죠. 그것이 절이 되기까지의 또 사연이 참 대단한 사연이 있죠. 네. 그 요정을 가지고 계시던 김영한 네. 여사의 연인, 네. 애인이 백석 시인이었다는 거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여른이 독실한 불자가 돼서 법정 스님에게 말하자면은 그걸 이제 기부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건데, 그 큰 스님 생전에도 인연이 있으셨나요? 우리 전 선생 내외하고? 저는 이제 먼 발치에서 많이 뵙고 네. 집사람은 이제 큰 스님께서 이제 그 강원도에 계실 때 1년에 2번씩 법문을 하시러 이제 그 길상사에 오셨죠. 네. 봄, 가을로. 그때 이제 그 차를 내는 일, 굉장히 큰 공량이죠. 차. 예. 그 법문을 하실 때 이제 목이 마르시니까 차를 내잖아요. 그 일을 영광스럽게도 집사람이 하게 됐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리고 애들까지 큰 스님한테 수계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네. 그 부인과의 어떤 그런 인연 때문에 큰 스님이 그렇게 하셨던 모양이죠. 그 전에 그랬나요? 이제 그 길상사에서 하는 그 불교 강의를 많이 듣고 이제 그 수료를 하면은 법정 스님께서 이제 그 법문을 주셨죠. 네. 집사람하고 이제 큰 녀석이 이제 같이 수계를 받았죠. 그랬군요. 우리 전준엽 화백이 본 법정 스님 어떤 분으로 느껴졌습니까? 길상사를 상징하는 문구가 있죠. 맑고 향기롭게. 예. 딱 그 느낌이었어요. 맑고 향기롭게. 향기로운 분인데 그 향기가 좀 까칠한 향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까칠한 향기도 있습니까? 예.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향기로운 만남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법정 스님한테서 풍기는 네. 그런 인품의 향기와도 같겠습니다만은 우리 프로그램은 까칠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가보신 기억에 남는 절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절이라고 하면 곡성에 사성암이라는 사성암. 암자가 있죠. 그 암자가 굉장히 풍광이 아름다워서 네.
TV 드라마에서도 이제 그 많이 촬영지로도 한번 사용이 됐던 곳인데 네. 뭐 우리나라 그런 아주 아름다운 절 그런 데는 다 그 원효대사의 그 전설이 있듯이 거기도 네. 원효대사의 전설이 있는 사성함에. 예. 네 분의 그 성자가 나셨다 그래서 사성함이라는 말이 드는 그런 암자죠. 예. 근데 절벽에 이제 법당이 이렇게 있는데 들어가면은 벽이 이렇게 절벽이 바로 보이는 그런 절이죠. 그래서 그래요? 상당히 감명을 받았고 거기서 내려다 보이는 섬진강이 바로 발 아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한번 그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들께서 한번 네. 그 가 보시면은 아주 기운도 좋고 그런 암자입니다. 그림의 소재로도 아주 좋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그 강을 많이 강 그리는데 많이 그리시죠. 강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런 것들도 그 사성함에서 본 네. 느낌을 많이 참고를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인연을 맺었던 스님이 누구 계십니까? 이제 그 법정 스님의 제일 큰 상자 스님인 덕조 스님이 계시죠. 예. 그 스님하고는 이제 여러 번 만남을 가진 적이 있죠. 덕조 스님? 네. 아, 그러셨군요. 덕조 스님이 지금 송광사 계시던가? 송광사 불이람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시죠? 예. 네. 아, 덕조 스님하고 인연이 있으시군요. 네. 그 이제 우리 전 선생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작품을 보실 때 참 이런 것은 불교적이다라고 느끼실 경우가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불교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화돼 버렸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네. 동안. 그리고 이제 그 불교의 세계를 이렇게 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절을 직접 그 제 모티브로 삼은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불교의 세계가 아까 별 하나의 추억가라는 그 책 은장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기서도 얘기되는 것이 우주와 나 자신이 인드라망이라고 그러죠. 불교용어로. 연결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도 그런 걸 봤고 제가 그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불교적인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선생님의 작품 그 빛의 정원에서 시리즈에 보면은 꼭 그 사람이 나오거든요. 네. 풍경 속에 사람이 나오는데 저는 스님으로 봤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이 선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 광야의 개념으로 보면은 선비, 스님이다. 이제 그 포괄적인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저는 상당히 그 불교적이다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이 귀한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아드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큰아들 민재군 네.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서 작곡 부문 1등을 했죠. 대상을 네. 받았는데 그 어떤 대회였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이제 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라고 그러면 세계 3대 콩쿠르에 들어가죠. 네. 유네스코가 지정한 3대 콩쿠르이 쇼팽 콩쿠르와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그리고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이 있죠. 근데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여왕, 벨기에의 왕족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주최하는 콩쿠르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2010년도에 작곡 부문 이제 대상을 받았죠. 네. 그게 이제 그 좀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콩쿠르 역사상 세계 최연소 기록을 세웠죠. 네, 벌써 9년이 됐군요. 네. 그야말로 참 작곡 부문에서 세계 1등을 한 거니까 네. 그야말로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천재적인 아드님을 두셨는데 그런 천재를 키우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교육을 하셨나요? 음악 교육을? 근데 이제 그 화가들 중에는 천재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카라바조나 에공실레 정도 많은 사람이 다 천재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천재성을 보이는 화가는 그 두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카라바조와 에곤 실레. 예. 근데 작곡가는 다 천재입니다. 진짜 작곡은 천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아들도 이제 작곡을 어려서부터 제가 이제 작곡을 한 적도 없고 음악은 좋아했지만은 그 작곡하는 법도 모르고 이렇거든요. 악보도 못 보는데 아주 어려서부터 작곡을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그 아이에게 그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보신 건 언제였어요? 아무튼 그 7살 때부터 작곡을 해가지고 이게 작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한테 한번 보였더니 작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혼자서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가는데 본인이 학교를 안 가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학하자마자 자퇴를 시켰죠. 그리고 집에서 이제 그 음악 듣고 악보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예. 제가 이제 예술 얘기는 많이 대화를 하고 이러면서 혼자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교육 방법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이제 일반 교육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고 네. 말하자면 집중적인 어떤 그 음악 위주의 교육을 네. 아버님께서 시키셨군요. 제가 시켰다기보다 본인이 스스로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선택을 했군요. 네. 그 영국의 그 천재 여류 작가 버지니아 울프도 가정교사에 의한 교육을 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출한 그런 경우는 그런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죠. 아드님 경우는 성공하시는 요즘 뭐 하죠, 아들이?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젊으니까 네. 앞으로 참 세계적인 활동을 기대를 합니다. 그야말로 그 예술가 집안이신데 네. 그 화백과 그리고 또 부인께서는 서예를 하시고 아들은 또 그 세계적인 작곡가고 그런 집안이신데 또 부인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시고 네. 선생님은 그 부인을 모시고 다니느라고 또 불자가 되셨는데 그런 어떤 불교적인 세계, 불교적인 세계관 이것이 선생님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불교적인 세계관은 이제 그 자연 속의 인간의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제 그림도 그런 속에서 태어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교가 갖고 있는 그 생각뿐만이 아니라 시각적인 요소가 우리 미감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림의 궁극적인 목표를 삼는 것은 우리 그림이다 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교적인 세계관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불교가 그 미술에 미친 영향이 참 크다고 보거든요. 네. 우리가 사찰에 가봐도 그야말로 그 위대한 장인들이 남긴 작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야말로 최고의 어떤 조각 작품은 석굴암 대불로 보는데 네. 그렇게 아름다운 부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세계 어디를 다니면서 봐도 네. 그런 걸 볼 때 뭐 다른 데도 그렇지만은 특히 우리 한국 불교 경우는 미술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미술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전통적인 면에서 화가로서는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역시 이제 동양 예술의 핵심이 되는 건 이제 유교도 있겠지만은 네. 불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양 예술의 핵심은 기독교인 것처럼 불교가 이제 동양 예술, 특히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선생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중국에서 보이는 불교적인 미술, 그러니까 미술과 불교의 문제.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독특하죠.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인류가 창조한 그 미술품 중에 가장 위대하다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륵방가 사유상 83호, 예. 78호가 있고 83호가 있는데 예. 그 삼관이 쓴 그 예.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이 있죠.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그분이 독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조각은 1300년 전에 만들어진 조각인데 예. 미륵방가 사유상은 쉽게 말하면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생각. 예. 그 생각도 명상이니까 아주 맑고 깨끗한 생각. 예.
이런 생각이죠. 예. 근데 같은 생각을 하는 조각상이 있어요. 네. 한 1200년 후에 만들어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네. 둘 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고뇌에 차 있죠. 인간의 고뇌. 그리고 굉장히 사실적이지만은 보기가 좀 이렇게 불편하죠. 그렇죠. 근데 미륵방가사의상은 보면 볼수록 정신이 맑아지고 깨끗해지죠. 네. 그래서 두 개가 보면은 1200년 사이를 두고 같은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네. 저는 그 예술적으로 봤을 때 미륵방가사의상이 훨씬 더 높은 네. 수준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의 문 앞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옥의 어떤 표정을 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미륵반가 사유상은 천상의 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데 그 야스파스가 일본에 왔을 때 그걸 그렇죠. 보죠. 네. 보고 이것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표현하신 분이 우리의 조상들이십니다. 네. 이거 이제 우리는 그게 이제 조금 제가 부연 네, 네. 설명을 드리면은 미륵방가사의상은 지금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네. 이게 백제불인지 신라불인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되게 6세기에서 7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걸로 보이고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이걸 반해서 그걸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만들어준 것 같아요. 법융사에다가 이제 똑같이 83호 미륵방가사의상을 목조로 우리 거는 금동 미륵이거든요. 금동. 동으로 만든 금으로 칠했다 그래서 금동 미륵인데 일본은 나무로 만든 똑같이 만든 것이 있는데 좀 딱딱해요. 똑같이 모방해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만든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야스퍼스가 보고서 반했거든요. 예. 근데 진짜 원본을 봤다 그러면 더 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군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인류가 만든 위대한 조각품 미륵방가사의상 이건 아직도 우리가 불교 유물, 불상 이런 걸로 인식을 하고 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예술품으로 인식을 한다는 게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이 이제 서양 위주의 그 이제 예술사관의 네. 영향도 이제 큰 것이고 그 이제 미륵방가 사유상이야말로 인류의 문화유산이죠. 그것은 그렇죠. 예,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참 훌륭한 세계 정상의 어떤 그런 예술을 창조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그 예술을 창조한 것이 결국은 불심을 향한 그 간절함, 그것이 결국 그런 훌륭한 예술 작품으로 탄생이 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와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깊은 그 인연과 그것이 이제 형성된 데 대한 감동을 느낄 수가 있죠. 선생님께서는 그 이제 빛의 정원에서 시리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날은 윤동주의 이제 별 하나의 추억과 세계로의 변모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일이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한데 지금의 보폭으로 지금의 속도로 끝까지 완주하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아, 지금의 속도로. 그러니까 이제 은퇴가 없는 직업이에요. 네.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참 화가로서는 그림을 그리면서 참 뭐 죄송한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갈 수 있다면은 어쩌면은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붓을 든 처럼 네. 그런 행운이 선생님에게 또 우리에게 또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있기를 참 바라봅니다. 선생님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돼갑니다. 지금까지 못다 하신 얘기라든지 또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들려주시죠.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일을 그 평생 업으로 삼고 진짜 이런 보폭으로 끝까지 갈 수 있으면 행운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늘 화두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온 게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작곡가인
구스타프 말러라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구스타프 말러가 시간이 가면서 이분의 그 교향곡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한테 들리거든요. 그 말을 실천한 문구가 있는데요. 20세기 초반에 이분이 살아간 분이거든요. 20세기 초반이라고 하면 서양의 예술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이론적인 쪽으로 나가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재미있게 만들기는 쉽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아름다움 그것이 최고의 경지죠. 그렇죠. 모든 예술가들이 다다르고 싶어하는 궁극의 세계일 것입니다. 네. 아름다움.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석굴암 부처님이라든지 그런 데서 또는 미륵반가 사유상이라든지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행운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뜻하시는 일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덕분에 참 예술의 향기에 가득 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BBS 홀에서 향기로운 만남. 오늘은 세계로 도약하고 있는 화가입니다. 서양 화가 전준엽 선생과 함께 했습니다.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들이 업신여긴다. 그래서 중도의 길,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잡보장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항상 부드러우면서 또 강한 진정한 불자의 모습을 우리 모두 함께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